예,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간담회 사회를 맡게 된 국회의원 이동주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장맛비가 오는데도 오늘 간담회에 이렇게 모여주신 우리 현장에 참여해주신 상인단체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국회의원분들과 또 기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 실천단 피해지원팀 코로나 피해지원 사각지대 현장단체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간담회는 최근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 동안에 막대한 영업 손실을 누적적으로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지원한다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고통받고 있는 여러 업종의 단체장님들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당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자 이렇게 간담회를 잡았습니다. 이 코로나 피해 지원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경제 위기 속에서 민생 회복을 위한 보다 더 효능감 있는 정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라도 이 자리가 또 마련되었습니다. 본격적인 간담회에 앞서서 참석자를 우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장 단체 관계자분들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가맹점주 협의회 하승재 회장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네. 다시 가맹점주 협의회 이재광 정책위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미샤 가맹점주 협의회 권태용 회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좀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중소여행사연대 강순현 회장님 오셨습니다. 김대승 수도권 지회장님 오셨습니다. 이주범 수도권 지회장님 오셨습니다. 김명주 회원님 오셨습니다. 네, 전국 스터디 카페 협회의 최부근 부회장님 오셨습니다. 전국 호프 연합회의 이창호 회장님 네 오셨습니다. 공신 총무님 함께 오셨습니까? 네, 뒤에 계시네요. 그다음에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 연합 백진아 회장님 오셨습니다. 허우진 회원님 오셨습니다. 이쪽에 계십니다. 정지현 회원님도 함께 오셨습니다. 네, 저쪽에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국 카페 사장 협동조합의 고장수 회장님 오셨습니다. 전민정 회원님 오셨습니다. 뒤쪽인가요? 네, 이재복 회원님도 함께 오셨습니다. 정에스터 회원님도 함께 오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당에서 참석하시는 의원님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홍근 원내대표님 오셨습니다. 진성준 수석부대표님 오셨습니다. 이하경 우리 민생실천단 피해지원팀장님 오셨습니다. 민병덕 피해지원팀 간사님 오셨습니다. 아직 안 오셨군요. 네. 그다음에 우리 민생실천단의 피해지원팀 소속 의원님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숙 의원님 오셨습니다. 윤후덕 의원님 오셨습니다. 정춘숙 의원님 오셨습니다. 서영석 의원님 오셨습니다. 송재호 의원님 오셨습니다. 김민철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양현영 의원님 함께 오셨습니다. 네. 이탄희 의원님 오셨습니다. 오영환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네, 아까 우리 민병덕 간사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행사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요. 모두 발언 들어가기 전에 이 앞에서 잠깐 기념 촬영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어떻게 할까요? 네, 우리 원내대표님들은 앉아 계시고 여기 이재광 회장님까지 그다음에 저기 우리 고장수 회장님까지 이렇게 좀 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좀 뒤로 가서 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한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네, 그럼 이건 자영업자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자영업자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담회를 여는 인사 말씀 겸 모두 발언으로 우리 박홍근 원내대표님 발언을 청해 듣겠습니다. 네,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달 정부와 또 국회를 거치면서 36조가 넘는 추경이 통과됐고 바로 손실보전금이 지급되기 시작했는데 이번 손실 보상에 소급 적용도 포함되지 않았고 또 손실보전금도 현실과 따로 놀면서 그 기준에 맞지 않다고 또 사각지대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이 무척 많습니다.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이 36조나 있다는데 왜 나는 못 받냐, 나는 왜 이것밖에 안 주냐, 이런 제외된 거라든가 또는 그 지원 금액에 대해서의 차이 때문에 형평성 문제 제기를 계속 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부분은 당시 제가 마지막 여당의 원내대표 또 경제부총리 등과 추경 협상할 때 계속 짚었던 요구했던 부분들인데 근데 이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고요. 그래서 저도 마음이 무겁기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 당의 민생우선 실천단을 만들면서 이 코로나 피해 지원팀이 바로 해야 될 일이 이런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좀 신속하게 팁을 잡고 가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신설된 폐업 기준일 또는 매출 감소 기준은 소상공인들의 실태를 무시한 탁상 행정의 극치다 이렇게 봅니다. 손해를 견디다 못해서 기준일보다 단 하루라도 일찍 폐업한 소상공인들은 아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하반기 매출이 상반기 비해 5천 원 늘었다고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했다. 또 매출액에는 물가 상승률과 물류비, 인건비, 광고비 등 다양한 변수들이 배제됐다라는 목소리들을 높이고 계십니다. 일각에서는 이 기준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는 소상공인들이 30만 명에 이를 것이다 라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정작 소상공인들은 숨 넘어가는데도 또 정부와 여당의 태도는 안일하기 그지없습니다. 온전한 손실 보상을 약속했던 대통령은 수수방관하고 있고 여당은 국회를 또 파행시키면서 당내 자리 다툼의 한창입니다. 더욱이 소상공인을 책임져야 될 중기부 장관은 사각지대 발생은 불가피하다, 공약을 잘 이행한 거다 이렇게 또 무책임한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잘 알다시피 지금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런 이제 어려운 그 상황들이 동시에 지금 밀어닥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로서는 향후에 이 취약한 그 계층들 또 자영업자들의 이런 어려운 상황을 조기에 우리가 개선하지 못하면 정말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생우선 실천단을 만들고 그중에 코로나 피해 지원 팀을 전 을지로 위원장이자 국회 산자중기위원장을 하신 이학영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발족을 했고 많은 의원님들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선뜻 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의 의견이 중요하고요. 그동안 이제 이미 뭐 현장 방문도 하셨고 또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오늘 좀 종합적인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장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들을 제가 잘 받아놔서 당장 정부에게 저희가 촉구하고 개선을 요구할 것들은 요구를 하고요. 좀 더 좀 정책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한 부분들은 또 그대로 우리가 좀 추진하고 이렇게 투트랙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하다면 중기부 장관 또는 차관이나 담당 실국장 우리 팀이 직접 부르십시오. 공개적으로 불러서 따져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민생의 문제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이런 현실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강하게 압박하고 설득하는 과정들을 밟아 나가야 된다. 그리고 좀 더 우리가 이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들은 국회가 이제 정상화되는 대로 산자 중기를 중심으로 해서
보다 우리가 꼼꼼하게 좀 챙겨 나가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현장에서 너무나 고생 많으신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 힘내시고요. 저희도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담당 코로나 피해 지원팀의 이학연 팀장님의 모두 말씀 듣겠습니다. 네, 우리 여러 업종에서 와주신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사실은 안 뵙고 지내는 것이 더 참 좋은 일인데 늘 뵙게 돼서 너무 죄송합니다. 오늘 특히 전국 가맹점주협의회 그리고 전국 카페사장 협동조합, 대한중소여행사연대, 전국 스터디카페 독서실연합회, 전국 호프연합회,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연합 관계자 여러분들 정말 어려운 시간 내주시고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박원근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번에 손실보전 대상으로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된 분들도 계시고 또 아예 그 현재의 조건이 이 조건에서 제외되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업종마다 다양한 조건으로 이유로 아마 못 받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들과 함께 자리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각 분야에 걸쳐서 종합적으로 함께 처리할 문제는 처리하고 또 업종마다 애로사항은 어떻게 또 우리가 처리할 것인지를 잘 듣고 또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로 이렇게 모셨습니다. 이번 손실보전금 못 받는 문제와 더불어서 업종의 특수성에 따른 또 다른 문제까지도 좀 충분히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제 하반기 국회가 또 그 상임위가 정리돼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텐데 미리미리 그걸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바쁘신 자리에서도 이렇게 와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요약해서 요점 정리로 잘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제대로 또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관계자분들의 제안과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용산 집무실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집회도 하고 우리 국회도 여러 차례 또 찾아오고 여기 계신 분들이 사실은 코로나 2년 동안 우리 당과 함께 피해를 최소화하고 다시 한번 회생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논의를 해왔었습니다. 오늘 자리는 좀 그동안에 얘기됐던 것들을 좀 압축적으로 정책을 제안하는 방식의 의견들이 좀 많이 있을 거라 좀 기대합니다. 우선 순서대로 시작하겠습니다. 전국 가맹점주 협의회부터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이 말씀해 주실 건데요. 우선 현장에 미샤 가맹점주 협의회 권태용 회장님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미샤 가맹점협의회 회장 권태용입니다. 저희 화장품 가맹점들은 코로나를 겪으며 본사의 온라인 저가 판매와 대부분의 화장품 가맹점 옆에 위치한 CJ에서 운영하는 올리브영에 가맹점에서 인기 있는 제품을 납품하는 본사의 비상식적이고 가맹점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영업 방식 때문에 많은 가맹점들이 폐점했고 남아있는 가맹점들은 매우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손실보상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화장품 가맹점들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매우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예방을 위해 착용하는 마스크 의무 착용이 화장품 매장 점주들에게는 사실상의 영업 제한 조치를 받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화장품 매장들은 손실보상 업종은 물론 경영위기 업종에서도 제외가 되어 제대로 된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는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 실천단에 건의드립니다. 화장품 가맹점의 손실보상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조속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골목 상권의 많은 그 화장품 전문 편집샵이라는 드럭스토어와 경쟁으로도
하는 와중에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서 매출 손실에 대한 고통을 호소를 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정가맹점주 협의회 하승재 회장님, 네,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국 가맹점주 협의회 공동의장 하승재입니다. 이번 그 코로나 저는 이제 좀 더 현실적으로 이제 대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코로나 시즌에 정부에서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의 대출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1년 거치가 끝났고 1년 거치 5년, 4년 상환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치가 끝났고 이제는 원금 상환이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자영업을 창업할 때는 반드시 대출을 받고 시작을 합니다. 그 한꺼번에 다 자금을 댈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상황에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다시 그 이제 공적인 대출을 6천에서 7천만 원 정도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상환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임대를 내지 못했고 그 또 기타 다른 쪽에서 다시 대출을 받아서 보통 1억 정도의 대출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도 이제 저희 쪽 회원들한테 설문을 해본 결과 현재도 매출이 코로나 이전 대비 70% 정도밖에 올라오지는 않았다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원금 상황까지 시작이 되면 상당한 이제 그 영업 곤란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현재 우리나라 자영업의 악순환이 오픈하고 폐점하고 그 자리에 또 오픈하고 또 폐점하고 결국에는 많은 그 자영업자들이 또 폐점으로 들어갈 것이고 또 그 자리에는 또 오픈을 해서 또 폐점을 기다리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시점에는 그 대출 만기를 연장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살아나갈 수 있도록 그런 제안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원내 총무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번 손실보전금 같은 경우 정말로 12월 31일로 그 기준이 폐업 기준이 되면서 그 이전에 버티지 못하고 문 닫은 분들은 전혀 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12월 30일 기준은 너무나도 가혹하다. 이미 코로나 때문에 못 버텨서 폐점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손실보상금을 못 받는다는 게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그 손실보전금도 그 어떤 분은 받았고 어떤 분은 못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명확하지 않다 보니 그 말 그대로 뭐 5천 원 때문에 이제 받고 못 받고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좀 투명하게 해서 그럼 이런 좀 더 이제 골고루 나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점주협의회 이재광 정책위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뭐 요즘 살기 편한 국민들이 몇몇 있겠습니까? 특히 뭐 저희들 자영업자들이 제일 어떻게 보면 활기도 잃고 굉장히 살아가기 힘든 건데 지금 뭐 온갖 뉴스는 삼고라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 더 힘들 거라고 계속 뭐 뉴스를 보니까 힘이 빠지는 상황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카페에 글이 올라온 것들이 좀 많았었는데 그 중에 이제 다 소개시켜 드릴 수는 없고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이 코로나 발생됐을 때 주로 보면 이제 이 오피스 상권 그러니까 뭐 시청 주변이라든지 그 금융가 주변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화랑가인데 보면은 거기는 임대료도 굉장히 비싸고 상권 자체가 이제 비싸고 이런 데인데 그 매출이 이제 뭐 평소 뭐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에 10억 이상 매출하던 자영업자들이 뭐 6억, 7억 이렇게 매출해가지고 그 했는데 그 손실 보상할 때는 기준이 최근 3년간을 포함해가지고 평균으로 해가지고 10억 이상 되다 보니까 실제로 보면 이 사람들은 손실액이 한 40% 가까이 발생됐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매출이 좋았던 해에 2년간의 매출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손실액을 한 푼도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이제 10억 뭐 그 이하인 데는 뭐
1,000만 원을 넘게 받았다, 얼마 받았다 이러니까 이제 불만들이 더 많았었고, 뭐 그런 분들 중에 또 폐점한 사람이 있는데 폐점 기준을 가지고 또 이번에 이야기가 또 나와가지고 이 두 가지는 좀 살펴달라. 이 코로나 때문에 실제로 보면은 그 사람들은 그동안 고용도 굉장히 많이 해왔던, 어떻게 보면 그 정부가 양성해야 될 자영업자 그 수준인데, 그런 사람들이 그 같이 일하던 동료들을 그 내보내고 자기가 폐업을 하고 이랬는데도 보면은 이 손실의 사각지대에서 한 푼도 보호받지 못했다. 너무 좀 꼼꼼하지 못하고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지금 이제 이 어떻게 일차적으로 지원이 끝나고 나면은 빠진 부분에 대해서 이 정부 여당이 빠뜨린 거에 대해서 야당이 좀 강력하게 좀 체크해가지고, 뭐 진짜 아까 전에 저 정부의 실무 국장들을 부르든지 담당자를 불러가지고 빠진 부분들에 대해서 소급해서라도 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시 재기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좀 지원이 돼야지 희망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계속 뭐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동안 뭐 그 민주당이 그 여당일 때 계속 저희들 그 의견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사실은 그 유예를 시켜놓은 게 지금 이제 만 2년이 다 돼갑니다. 9월이 되면 만 2년인데 이제부터는 그동안 이게 그때는 그 이자율이 그래도 낮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당연히 이자율이 낮을 거라 해가지고 이제 돈을 벌어 갖겠다는 생각으로 유예를 했었는데, 이제는 계속 이율이 올라가고 이러면은 이자에 이자가 붙는 상황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이거를 정부와 좀 협의해가지고 대환 대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도 저리로 해가지고 정부 지급 보정 뭐 이런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좀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좀 같이 정책적으로 좀 활발하게 좀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뉴스 볼 때마다 너무너무 이래 피가 말라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오랫동안 여행 업종의 목소리를 대변해 오셨는데요. 대한중소여행사연대 강순영 회장님 발언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중소여행사연대 회장 강순영입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오늘 세 가지에 대해서, 한 가지는 호소 아니면 하소연이 될 수 있고, 두 가지는 정책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 손실보존에 대한 부분이 여행업계는 감사하게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 한 200명 정도한테 질문을 하니까 10명 정도가 못 받았답니다. 못 받은 이유가 매출이 제로여서 휴업으로 인정이 되었답니다. 저희는 휴업 신청한 적 없습니다. 면허세도 냈고요. 영업을 위한 보증보험도 다 갱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가세 증명원에 매출이 0이라는 이유만으로 저희는 못 받으신 분들이 그렇게 많으시더라고요. 자, 여행업은 고객을 상대하는 여행사가 있고요. 그 여행사를 상대하는 또 랜드사라는 카테고리가 또 있습니다. 그 랜드사들은 여행사들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매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으면 이상한 상황입니다. 물론 고객을 상대하는 여행사들은 항공권 하나라도 판매를 하면 10,000원이라도 벌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여행사를 상대로 하는 소상공인 여행사들은 절대 일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21년 동안 저희가 국회 앞에서 여러 의원님들을 만나 뵈면서 여행업은 지금 매출 제로입니다 하고, 작년 7월 같은 경우에는 600장이 넘는 부가세 증명원을 전달해 드리면서 그중에 300장은 매출이 제로인 걸 보여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매출 제로인 여행사들은 손실보전금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확인 지급을 해주신다고는 하셨는데요. 영업을 한 증빙을 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세금을 낸 영수증 뭐 이런 게 아니고 너무 모호하게 올려달라고 하셔서 다들 부가세 증명을 다들 넣으셨더라고요. 그러면 또다시 매출 제로인 부가세 증명원을 보고 아 이거는 휴업이야 라고 해버리시면 또 못 받습니다. 이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정말 매출이 제로인 여행사에 대해서는 감안을 전혀 안 하시고 일을 하셨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꼭 여기 계신 분들이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쓰셔서 정말 매출 제로인 업체들이 정말 휴업인지를 확인을 해주신 다음에 지급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매출 제로인 부분들을 가장 먼저 챙겨주셨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관련 그 증명 부가세 증명원은 저희가 보좌관님께 전달을 해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봐주셨으면 하고요. 저희가 정책 제안을 또 두 가지를 드릴 건데요. 한 가지는 국내 여행사 법인 등록, 소상공인 여행사에 등록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법인 소유 차량, 15인승 미만의 차량을 여행 업무에 본연에 쓸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위원님들이 알고 계신 바로는 여행사에 예약을 했고 여행사 차를 이용하여 공항이나 어디에 픽업 서비스를 받으시게 되면 또는 여행을 가게 되면 합법인 걸로 알고 계실 텐데요. 사실 이게 불법입니다. 여객운송법에 의하여 이건 불법이라서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각 지방에 예를 들면 저는 강동구에 있습니다. 강동구에 소재를 하고 있고 강동구의 맛집도 제일 잘 알고 있고 강동구에 있는 선사유적지도 가장 잘 알고 있어서 외부에 있는 고객들이 강동구에 여행을 왔을 때 가장 설명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3명, 4명 이렇게 여행을 와서 제가 투어를 시켜드리고자 하면 제 승용차, 저희 법인 차량으로 행사를 했을 경우 불법입니다. 그래서 차량을 빌려야 합니다. 15인승 이상. 그러면 원가가 올라가니까 저희는 영업을 하기에는 너무 안 맞죠. 그래서 최소한 작은 여행사들, 소상공인 여행사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 차량으로는 여행의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심을 요청드리는 바이고요. 이게 두 가지 법률에 부딪히더라고요. 하나는 여객운송법, 또 하나는 렌트카법. 이 두 가지가 부딪히는데 저희가 사전에 제출한 서류를 보시면 이거를 상충하지 않게끔 비껴가는 룰을 정해서 진행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부딪히지 않고도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또 그 전세버스 하시는 분들과 그다음에 렌트 하시는 분들과 그런 대화를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고요. 또 마지막에 제가 제안 드릴 거는 여행산업이 지금 너무너무 어려워진 상황이고 다시 살아가야 되는데 직원이 문제입니다.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게 여행업인데요. 직원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직원들이 없는 관계로 또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관계로 너무 힘든 상황이어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진행하셨던 뉴 노멀 급여 지원해 주시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전국적으로 소상공인 여행사들의 급여를 조금 지원해 주시는 방향을 제가 사전 제출한 자료에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정책 제안은 의원님들께서 소상공인 여행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떠한 기반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손실보전금을 못 받으셨던 저희 그 여행사들도 받으실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좀 위원님들이 움직여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 최부금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나눠드린 자료를 좀 보시면 일단 저희가 300명 넘는 회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부분입니다. 일단 아까 우리 원내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처음에 발표가 났을 때는 어쨌든 매출 기준에 있으면 뭐 40% 이하면 600만 원, 40% 이상이 되면 뭐 700만 원 무조건 받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볼 때에 보시면 파란 부분과 빨간 부분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네. 현재 받으셨다는 분은 파란 분이고요. 지금 현재까지도 받지 못했다는 분은 빨간 분입니다. 아직도 진행 중이긴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대부분 부지급 문자가 갈 확률이 높습니다. 6월 13일부터 시작한 건데 그렇게 된다면.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그 손실보전금을 주실 때에 저희가 아는 정보로는 거의 받지 못할 분은 없을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보통 90% 이상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6월 18일부터 23일까지 조사한 결과로는 현재 이렇게 반반으로 갈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번께 부족임이 난다면 이제 또 이의 신청으로 가서 8월이나 9월, 10월에 아마 지급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시간은 좀 소요되더라도 어떤 부분이라든지 다시 조회를 해서, 근데 서류 같은 경우는 사실 제출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한 가지 좀 우스운소리를 좀 하자면, 저희 스터디 카페 매출 보면 요 위에 부분입니다. 빨간 부분과 파란 부분이 보이는데요. 파란 부분은 60% 이상의 매출 감소 부분이고요. 그나마 50% 미만인 부분이 빨간 부분이에요. 저희 학교 다니시는 자녀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 학교에서 왜 그러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스터디 카페를 아직도 가지 말라고 그 학교 그 집에 갈 때를 뭐라 그러죠? 너무 오래됐네요, 제가. 학교할 때 담임 선생님들께서 스터디 카페는 가지 마라. 보통 금요일 날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금요일 날 집에 갈 때 스터디 카페는 가지 말고 집에서 해 라고 한답니다. 꼭 집어서 그렇게 말을 한대요. 그러다 보니 현재 이 코로나 이제는 오미크론으로 넘어갔지만 이게 언제 종식이 될지 모르는데, 학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영업방해를 받게 되는 거가 아닐까 싶어요. 거기다 또 교육부에서는 우리가 독서실과 개념이 같다 그래서 저희를 또 독서실 분과로 합치려고 하는 지금 여당의 움직임이 있다고 해요. 저희들한테 얼마 전에 메일이 왔더라고요. 독서실과 함께 학원법에 스터디 카페를 같이 포함을 하려고 한다. 근데 저희는 자율업입니다. 독서실하고는 좀 많은 차이가 있죠. 이거는 그냥 사담인데, 어쨌든 교육부에서 왜 저희 스터디 카페를 요번에 새로 여당이 되신 정책하시는 분들이 저희를 왜 건들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어쨌든 학교에서 이렇게 스터디 카페를 가지 마라 금요일 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지금 시험 기간이고 토요일 일요일이 껴있으면 정말 만석이 돼서 자리가 없어야 될 상황인데, 저희 70석 중에 30석도 만석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 준 지원금 저희가 보내드린 거에 보면은 감사하게도 도움은 되었으나 전혀 매출 손실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그림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파란색이 전혀, 그리고 아직도 받지 못한 분이 노란색, 아직도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주신 손실보전금이 마지막 보전금일지는 모르겠으나 저희들 업종에서는 지금까지 손실된 매출도 아직 회복이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버텨나가야 되는 기간도 1년은 잡고 있습니다. 또 학교에서 저희들한테 좀 스터디 카페 많이 가라 라고 해주지 않는 다음에는. 그래서 이번 손실보장금은 그동안에 저희가 매출에서 손실 본 거에 대한 보전금이고요. 이제 희망 보전금이라고 해서 앞으로 폐업을 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보전금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좀 간간히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함께 우리 자영업자들 이후에 경기 진작 대책에 좀 포괄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우리 전국 호프 연합회 이창호 회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국 호프 연합회 이창호입니다. 사실 제가 발언을 갖고 올 때는 손실 보전금 관련돼서만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의견을 좀 들어보니까 저희 호프 업종에 무언가가 지금 개선돼야 될까 아니면 필요한가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대한민국을 이렇게 돌아다녀 보고 아니면 유럽을 나가 보면 유럽에는 야장 문화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식품위생법에 좀 어긋난다고 해서 야장을 못 피게 되어 있거든요. 날씨가 아무리 좋아도 어떤 매장들은 지자체에서 단속이 나오지 않으니까 야장 영업을 하고, 어떤 지역은 매년 벌금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좀 문화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이제 좀 변하고 있는데, 사실 돌아다녀 보면 카페나 호프나 어디를 돌아보면 야장을 피고
거기에서도 활성화되는 지역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한번 거론됐으면 좋겠어요. 야장 문화가 계속 이렇게 단속으로 억압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일부 허용을 해서 좀 경제가 조금이라도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제 손실보전금 관련돼서 이야기 드리면, 제가 준비한 자료는 호프집의 경우 이제 19년 대비 20년 저희가 신용 데이터 분석을 보면 매출이 마이너스 50% 이상이 감소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영업 제한이 저녁 시간 이후로 되다 보니까 영업을 거의 못했다고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용업이 없는 자영업자 비율이 전년 대비로 11.5%가 증가하였고요. 얼마 전에 한국은행 자료가 있었죠. 3월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960조 7천억입니다. 코로나 직전 대비 40.3% 자영업자 대출이 증가하였고요. 한국은행의 예상은 내년도 자영업자 DSLR이 46%로 치솟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올해 금융지원이 끝나게 되면, 그리고 올해 이제 마지막으로 손실보상금을 마지막으로 지급하게 되면 내년부터는 자영업자가 이런 부채들을 갚아나갈 수 있는 동력이 많이 상실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사회적 비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대출 부분, 이런 연장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요. 손실보전금은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의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전제가 있는데요. 사실 지난 손실보상제도 이전의 손실에 대해 대처한다는 명목으로 지급하였지만 그 지급 규모가 외식업 기준으로요, 최소 600에서 800만 원 수준입니다. 지역의 상권 변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번화가들에 나가면 실질적으로 한 달 임대료가 채 안 될 수도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손실을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그런 금액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한 이 부분이 피해 규모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피해 규모가 크면 클수록 자력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조차 지금 주지 않고 있고요. 또한 다점포 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임대료, 공과금 모두 매장별로 내고 있습니다. 근데 손실보전금은 한 개 사업체에만 100% 지급, 총 4개에 한해서 200% 지급을 하는데요. 이걸 좀 나눠보면 2개 점포를 가지고 있는 분은 75% 받은 거고요. 4개 점포를 받으면 50% 받은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고요. 손실보상제도가 생기기 전 어떻게 보면 누적 피해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다수 점포들이 폐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치는 21년 기준 12월 31일 기준으로 폐업하지 않은 사업장에게만 지급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영업시간 제한이 한 2020년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11월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 기간 동안 버티다 못해 마지막에 폐업한 분들은 이런 사각에서 지원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릴 거는 영업시간 정부에서 한 제한기간 동안에는 영업한 업장들에게는 지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요. 손실보전금은 말 그대로 사각지대에 놓인 지원금 형태일 뿐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폐업의 기준을 놓고 지급 원칙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요, 정부 영업시간 제한 기간 안에 있었던 사업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 또한 아까 이야기 드린 다점포의 구분을 두지 않고 매장당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원금은 손실보상의 소급 적용이 아닙니다.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발생된 전체 기간의 손실보상에 대해 소급 적용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영업자는 지난 기간 부채 이런 부분들을 지금 다 안고 있습니다. 과거에 부채 탕감이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왔듯이 농민 그 부분에서요, 과거 이제 김대중 대통령 시대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소상공인의 이 쌓여 있는 부채를 과연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게 소상공인들이 감당을 못하는 부채가 되면 결국에는 사회적 비용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손실보상에 소급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백진아 회장님 발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연합 대표자 백진아입니다. 일단 이렇게 큰 자리에 참석을 하게 돼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거는 사실 모든 기준을 차치하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불가항력적인 협조 요청으로 실제 방역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도 사회적 압박 때문에 이제 자발적으로 영업 제한에 들어간 업체가 다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고, 첫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손실보전금 매출 감소의 기준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매출 기준은 아까 원내대표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영업이익률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매출 기준 단순 수치로만 비교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적절하지 않습니다. 영업이익은 이제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제외하고 나서 이제 단순하게 그렇게도 비교가 가능하고요. 이거는 국가에서 조사를 해서 저희에게 이제 코로나 피해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피해 규모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셔야 할 책무가 있는 거지, 저희가 영업이익률이 이만큼 되고 뭐 피해가 이 정도 되니까 저희의 피해에 대해서 인정을 해달라 이렇게 호소하는 건 사실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거는 개업일 기준인데요. 개업일 기준으로 이제 저희가 개업을 할 당시에 매입 금액이나 뭐 매입 금액 처리 때문에 인테리어나 간판, 설비 등을 먼저 들여놓아야 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먼저 진행을 해야 매입 금액으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을 먼저 이제 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매출이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 기준일이 아니고 최초 매출 발생일 등으로 개업일 기준을 변경을 해주셔야 저희가 많은 분들이 또 피해 보상에 대해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릴 거는 21년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내려가는 기준이 20년 11월 이전 사업자에게는 적용이 전혀 안 됩니다. 21년은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매출이 감소를 한다고 한들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기준에 대해서는 매출 감소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네 번째로 22년도 저희가 이제 큰 타격을 입었던 21년 말에서 22년도로 넘어오면서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굉장히 타격을 많이 입었습니다. 굉장히 확진자도 많았고요. 그래서 이런 기간의 매출 비교의 부재가 사실은 굉장히 제일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초토화되는 지경에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기준상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데 12월 31일 폐업자분들 이제 세금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연말에 전부 다 폐업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코로나 피해를 보지 않았다 이렇게 불합리한 기준에 놓여져 있는 것은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미흡한 기준 때문에 이의 신청이나 뭐 확인 지급이나 이의 신청 이런 게 전혀 반영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준 자체가 모호하고 불합리하기 때문에 부지급 인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오늘 아침에 저희 오픈 채팅방에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는데 불법 사금융 대출 상담사분께서 입장을 하셨는데 이런 불법 사금융 대출이나 보이스피싱 등에 노출이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금융 위기에 놓인 상태에서 그런 보이스피싱 같은 일에 노출되는 일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피해를 크게 입어서 워크아웃이나 파산, 회생 이런 신용회복에 내몰리는 자영업자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근데 신용회복 중인 자영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금융 지원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제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에 이용되는 일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 중기부 입장에서는 사각지대 발생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 이런 거는 굉장히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입장인 것 같고요. 저희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기준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이제 피해 입은 업체들이 한 것도 놓치지 않고 보상을 받을 수 철저하게 다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여기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도 그 진짜 어려운 소상공인, 영세 소상공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피해를 너무 많이 입고 항상 그 저희한테 너무 많은 호소를 하세요. 근데 그런 분들 놓치지 않고 꼭 서민 경제에 좀 이렇게 힘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언 듣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전국 카페 사장 협동조합의 이사장 구장수입니다. 저희 카페 업종의 피해 사례는 지금 같이 참석해 주신 사장님들이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하실 거고요. 저는 한 말씀만 좀 드리자면은 저희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민주당 의원님들한테 참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지금 여당인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리조차도 만들기가 되게 힘들고 그렇지만 그래도 이렇게 저희한테 관심을 가져주는 거는 고맙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피해 사례자들을 만약 이제 카페 사장님들 중에 모집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많은 사장님들이 가서 얘기하면 뭐해, 어차피 우리한테는 희망 고문일 뿐인데,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해결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가 앞으로 진짜 많은 자영업자들에게 희망 고문의 자리가 아닌 진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카페 업종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거리두기 제한이 다 풀려가지고 해제가 돼가지고 다들 장사하기 바쁘세요. 근데 유독 카페 같은 경우에는 환경적인 문제와 더불어 가지고 지금 규제가 상당히 지금 많이 지금 계속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장님들이 지금 장사도 못하고 지금 뭐 환경부랑 싸우고 환경단체랑 같이 연대해서 기자회견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여기 참석해 주신 양이원영 의원님께서 환노위에 계시니까 저희한테 조금 힘을 좀 주시면은 참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좀 쓴소리 아닌 쓴소리를 좀 하자면은, 이번에 대선에서 25만 표 정도 차이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께서 아쉽게 좀 고배를 맞으셨는데, 뭐 결과론적으로 뭐 어떤 층에서 어떻게 뭐 표가 떨어졌다 이런 것보다도, 저희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자영업자 표가 그만큼 분산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주변에 있는 뭐 전라도 광주라든가 전주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층조차도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이 이탈을 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민주당이 정말 민생을 위한다면은 이 이탈한 이분들을 어떻게 다시 민주당으로 다시 되돌아오게끔 만들 수 있냐가 앞으로의 민주당의 숙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좀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준비된 발언을 현장 대표하시는 분들로부터 들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참석하신 다른 분들께서 또 이제 의견을 주시겠다고 요청을 하셨는데, 원내대표님께서 시간이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더 여유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아까 네네네, 예예예, 그러시죠. 예. 그래서 한 분, 총 3분 정도가 요청을 하셨는데, 우선 한 분 정도 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허우진 소상공인 연합회 우리 또 회원분께서. 네, 안녕하세요. 허우진입니다. 저희가 사각지대 모임이기 때문에 최대한 더 많은 사례를 지금 3주 동안 취합하고 있는 것들을 다 말씀드려야 돼서 좀 추가 발언 요청드렸습니다. 먼저 제가 여기 앉아 있는데 떠오르는 게 몇 년 전에 있었던 세월호 사고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배가 가라앉고 있을 때 300명이 가라앉았었고, 지금은 수십만 명이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정치권에서
사례를 취합하기 위해서 오시면 안 됐고 구조정을 끌고 오셨어야 됐습니다. 해결책을 갖고 오셨어야 됐습니다. 2년 반이 지났는데 지금 더 취합할 사례가 더 남아 있습니까? 지금 당장 해결책을 갖고 오시기를 요청드리고 강력한 유감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현재 지금 신속 지급이 지나고 지금 확인 지급 지금 확인 중이기 때문에 지금 많은 자영업자들이 분노하고 있지만 지금 아직까지도 확인 지급에 희망을 갖고 있어요. 그 단체로 그 부지급이 발표 났을 때 그 분노의 비난의 화살은 윤석열과 국민의힘에게만 가지 않고 민주당도 꼭 책임이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례 말씀드린 것 중에 지금 제일 이슈가 된 게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입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사실상 2년 전, 1년 전에 모든 자영업자들이 행정명령 또는 권고 사항에 의해서 그 방역 조치에 협조를 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여론 또 사회적 압박 그것들에 의해서 불가항력적으로 방역 조치에 협조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K방역 하면서 자영업자들의 그 협조하지 않으면 굉장히 비도덕한 자영업자로 보여졌던 그런 사회적 시선들 때문에 협조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많은 뭐 중기부든 교육부든 그런 주체에서 우린 너네들한테 강제성 있게 행정명령 한 적 없다. 권고사항으로 권고했을 뿐인데 왜 너네들과 문 닫아놓고 지금 지금 우리한테 보상하라고 해? 라고 하는데 뭐 하는 짓입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과연 다음에 있을 팬데믹 상황에서 어떤 자영업자가 정부의 그 방역 조치를 따르겠습니까? 그래서 그 지점 해결해 주시고 특히나 지금 공부방, 공방 같은 교육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행정명령이라는 그 워딩, 권고사항이란 그 워딩조차 헷갈려서 17개 교육청들이 2년 전, 1년 전에 내보냈던 공문이 내용이 다 달라요. 아까 세월호 얘기한 이유가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이 무사한일주의 때문에 그 기준을 미니멈으로 잡고 있습니다. 어떤 책임도 지지 않기 위해서 누구도 모험을 떠나지 않고 최소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모든 자영업자들이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개업일 관련해서는 백진아 대표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한 가지 더 추가드리자면 지금 그 공문상에서는 사업자 등록 첫 발급일을 개업일로 규정하고 있어요. 이건 진짜 탁상 행정입니다. 내가 사업을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사업자 등록증 발급받는 것인데 그래야 대출도 받고 임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발급을 받게 되는데 그날부터 개업일로 규정을 받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인테리어하고 뭐하고 하면 두세 달이 그냥 지나가는데 6월에 내가 사업자 등록증을 처음 발급받았다. 그러면은 중기부에서 배려를 해줘서 2월인 7월부터 매출을 산출하지만 대부분의 자영업자가 두세 달의 준비 기간을 갖기 때문에 8월, 9월부터 실질적인 개업이 시작돼요. 근데도 매출 계산은 7월부터 되기 때문에 3개월, 4개월치의 매출을 갖고 다음 해에 6개월 또는 12개월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준비 기간이 4개월, 5개월 되면 매출이 반이 돼도 못 받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정치권도 그리고 언론 쪽도 재미가 없는 부분이라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꼭 제도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꼭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5일에 제가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했어요. 그러면 중기부에서 배려한답시고 7월부터 2월인 7월부터 그 기준이 됩니다. 근데 6월 25일에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았으면 사실상 인테리어도 하고 하면 8월, 9월에 장사를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근데도 중기부의 공문에 의하면 7월부터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9월부터 매출 100만 원, 200만 원이 났더라도 이것의 평균을 내기 위해서 분모에 9, 10, 11, 12, 4개월 동안 실질적인 사업을 영위한 이 4개월 동안이 들어가야 되는데 앞에 그 준비 기간이 껴버리니까 N 플러스 2분의 6 혹은 12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모가 커져버리니까 당연히 줄어버리는 거죠. 특히 그 대기업 같은 경우 삼성이나 LG 같은 그 전자 그 배송하고 설치하는 그 기사님들은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고 실질적인 개업이 시작된 걸로 규정이 됐는데
영업 교육이 다 취소가 됐어요. 그게 3, 4개월이 지나버리니까 N+3, 4가 돼버리는 거죠, 분모에. 그렇게 돼버리면 매출이 4분의 1, 5분의 1이 돼도 못 받는 겁니다. 네, 이 지점이 지금 제일 많은 지점인 것 같아서 꼭 해결해 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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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네네. 네네. 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네. 네. 비교 기준이 네. 네. 그래서 그게 비교 기준이 최대한 커야 자영업자한테 유리한 건데 의도적으로 저는 최소화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네.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20년 기업자들에게 21년 상반기, 하반기를 구분할 비교할 기준이라도 줘야 되는데 그 기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마 가장 많은 케이스일 겁니다. 네. 또 두 분 말씀을 신청을 하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카페 협동조합의 회원분께서 신청을 하셨다고 그러는데요. 아, 네. 여기, 네. 저쪽 마이크 이쪽. 네, 안녕하세요. 카페 연합회 회원 정에스더입니다. 좀 전에 아까 말씀하신 좀 전에 그 사장님이 얘기하신 그 케이스가 딱 제 케이스거든요. 19년 하반기에 오픈을 해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준비 기간. 그러니까 준비 기간도 있고, 예를 들면 이렇게 카페 같은 경우는 프랜차이저가 아닌 이상은 아주 이렇게 개인 카페들은 아주 정말 최소의 금액부터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근데 19년 말에 제가 하반기에 오픈을 하다 보니까 정말 최악의 매출로 시작을 했어요. 특히나 동네는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그때 뭐 예를 들면 솔직히 되게 저렴한 금액, 하루에 막 3만 원, 5만 원 이렇게 하다가 차츰차츰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20년 내에 코로나가 터졌는데 손실 보상금을 저는 단 한 번도 못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19년에 그거를 그 기준으로 하니까, 왜냐하면 매출이 늘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루에 4, 5만 원 하던 게 10만 원, 20만 원 하다가 정작 저희가 카페 홀 영업 금지 때는 매출이 80%로 떨어졌거든요. 2주, 저희가 아마 2주 정도, 4주 정도 못했을 거예요. 그땐 그랬는데 그거를 평균적으로 하니까 매출이 오른 거예요. 결론은 뭐 오를 수밖에 없죠. 안 그러면 그만둬야지, 그 금액을 판매를 하면. 그런데 항상 무슨 손실보상금 줄 때마다 그걸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1차를 못 받으면 그 다음 대상자도 안 돼요.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고 19년 후반에 오픈하시는 사장님들 대부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보니까 그걸 기준으로 하니까. 이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이 많고 이의 제기를 하는데도 그건 제대로 해주지 않고 그 다음 걸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이름을 자꾸 달리하는 거예요. 뭐 손실보상을 1차, 2차, 너무 헷갈려요. 저희처럼, 저도 젊은 나이는 아니지만 뭐 50대, 60대 되신 분들은 컴퓨터 자체도 어려운데 그 말조차를 자꾸 바꿔가면서 이렇게 주니까 저도 제가 뭘 받았는지를 모르겠고, 그리고 저처럼 이익률이 이렇게 낮다고 해서 안 주신 사장님들은 그 다음에 아예 대상이 안 돼요. 대출도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돈을 벌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예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사장님들이 아까 그 온라인에서 만나신 사장님들 얘기를 몇 분 저도 들어봤는데, 예를 들어 뭐 평소에 19년도,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는
예를 들어 오후 5시에 오픈하던 걸 12시부터 오픈해서 정말 죽어라고 열심히 일했는데 매출 올랐다 안 주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근데 너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특히나 19년 후반에 오픈하신 사장님들이 거의 한 60%가 넘게 못 받았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아직도 못 받고 이의 제기를 하고 저 또한 그랬지만 아직까지도 그런 거는 받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보존금도 솔직히 저는 또 그럴까 봐 기대를 안 했는데 다행히 주시더라고요. 저도 감사히 잘 받았지만 그렇지만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옆에 건물주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제가 항상 계속 전 못 받는데 받으셨더라고요. 손실보상을 못 받는데 정작 저희 건물주님이신 마트 사장님이 받으셔갖고 저한테 자꾸 와서 받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래요. 사장님이 받으셨대요. 저희 건물주인님이 마트 사장님. 사장님도 받으셨나 봐요. 나도 왜 주는지 모르는데 받았대요. 이러세요. 못 받으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런 사각지대. 그런 것들을 좀 행정적으로 많이들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아니요, 정했어요. 정에스더. 네, 카페 운영하시는 정에스더 우리 사장님. 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완을 해주시고 아직도 그걸로 계속 이의 제기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이의 제기를 하고 돈 받으신 분은 아직도 한 번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거를 조금 한번 살펴보시면 어떠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네. 네, 앉아 계십시오. 아, 네. 이상으로 우리 저기 현장에 참석하신 분들의 말씀을 좀 들었고요. 혹시 예, 예, 짧게 말씀을 네, 이주범. 네. 대한 중소행사 수도권주의 이주범이라고 하고요. 이제 아까 저희 업을 대변해서 강순영 회장께서 3가지 안을 다 토로도 하고 정책 2가지 올려드렸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의 차량 같은 차량을 꼭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아마 이제 저희 대한민국은 과거에 유례 없는 경험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쏟아져 들어올 거예요. 여태까지 경험 못했던 어마어마하게 들어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로. 근데 그때 됐을 때에 지금부터 차곡차곡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러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연한 사고만이 급변하는 것을 대응할 수 있잖아요. 여행은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단체 여행이 아니고 개별 여행으로 세계가 가고 있는데 우리는 단체 버스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고객이 해외에서 원하는 대로 맞춰주려면 아까 대표님 같은 법인 회사를 운영하는 회사의 법인 차량 같은 이런 부분은 향후에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특히 이제 지금 이제 저희 전문 표현으로 인바운드라는 표현을 한 외국인들을 유치하는 거 인바운드라고 하는데 저희 민주당 쪽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화해서 저희 정책적으로 밀고 가신다면 훨씬 더 많은 호응들. 또 하나는 여기 계신 분들이 화장품 미샤 포함해서 호프 이청사님 포함해서 인바운드에 들어왔을 때에 같이 연계돼서 좋은 시너지를 내는 사업들이에요, 전부 다. 네. 따로따로가 아니고 손실로 보면 따로따로였지만 미래를 봤을 때는 이 부분들을 같이 또 만들어서 이걸 계기로 해서 키워나갈 수 있는 좀 유연한 사고를 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좋은 정책 제안이십니다. 우리 정지연 대표님 짧게 중복되지 않는 것만 말씀. 저희는 5월 30일로부터 하루하루 시간이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6월 13일을 기다렸습니다. 5월 30일부터 저희는 매일같이 소리를 냈습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저희 얘기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 2번째 날이 왔습니다. 근데 그때도 또한 멈춰 있습니다. 공약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약을 제가 민주당 분이나 국민의힘 분한테 정중하게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약은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그냥 하시고 싶은 말씀 막 하시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그 공약 하나로 모든 사람인 소상공인이 죽었습니다.
그냥 저희들이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도 항상 공약이나 약속은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정치하시는 분들이, 대통령을 하시겠다는 하신 분들이 공약이라는 걸 내세우시고 지금 지키지 않고 계십니다. 저는 다른 건 다 말씀하셔서 그냥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은 5월 30일부터 1차적으로 한 번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6월 13일 날 이후로 또 죽었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13일부터 27일까지 확인 지급에서 넘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일같이 갑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매일같이 갑니다. 가면 뭐라고 약속을 하시냐면요, 이틀 뒤에, 3일 뒤에, 이틀 뒤에, 3일 뒤에, 또는 2, 3주 내에, 오늘은 갔다 왔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한 달 내에, 2달 내에, 7월 29일 안에 일은 해결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저희가 또 죽어야 하는 겁니까? 정말 희망대출 말씀하시는데, 정말 정작 600만 원 때문에, 아까도 저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600만 원 때문에 저희는 뭐를 쓰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사채를 쓰고 있습니다. 왜 사채를 쓰고 있는 줄 아십니까? 공약 한마디에 저희는 모든 사람과 약속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한 공약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켜질 거라 믿고, 저희는 저희 주변에 모든 분들한테 저희가 그 돈이 나오면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방송에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 모든 소상공인 다 돈을 지불했다고. 저희요, 매일같이 독촉에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파산하고, 저희는요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요, 이렇게 말씀들 하세요. 내가 왜 성실하게 세금을 냈지? 내가 왜 세금을 냈지? 솔직히 딱 말씀드리면요, 몰라서 낸 겁니다. 만약에 똑똑한 사람들이었다면 안 냈을 겁니다. 뭣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당연히 세금 신고해야 된다 생각하고 다 낸 겁니다. 그랬더니 정말 희망줄인 그 돈 600만 원조차도 못 받는 겁니다. 지금 그거에 대해서 저는 딱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왜 일처리를 늦게 하고 있는지, 정말 왜 정작 저희는 그거 하나하나 하루하루 바라보고 있는데, 부결이 되던 가결이 되던 뭐 어떤 게 되던 간에 저희한테 소식을 전해 주셔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전화 받고 얘기 안 하십니다. 저희요, 소상공인, 저희 옆에 지금 앉아 계신 분들 한 10분 정도, 저희 쪽에 10분 정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전화로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살 수가 없냐면요, 진흥공단에서 설명해 줘야 되는 걸 어느 누구도 해주질 않으니 저희한테 전화 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희 나라에서 해주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요, 5월 30일부터 얼마 전까지 정말 저희에게 들어주신 분 없습니다. 그래도 감사드립니다. 민주당 계신 분들이 저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셔서 저희 얘기를 할 수 있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는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정말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희는 정말 큰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집에 먹을 게 없습니다. 다 파산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살려주셔야 모든, 저희보다 더 크신 사업체들도 다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강순영 선생님 말씀 주신 거에, 이 200명 중에 10명이 휴업을 매출이 제로라고 해서 못 받았다 했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해결이 이제 안 되고 있잖아요. 이건 네. 제가 보기에는 이게 휴업계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업이 지속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담당 세무서하고 협업을 해서 이걸 뭐 입증하는 방식을 찾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네. 우리 정부 때도 이 지원금, 성실보상금을 저는 국세청에서 담당해서 해야 된다라고 좀 주장을 했었어요. 네,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보다는 사업자들하고 연결돼 있으면서 향상 세무 문제를 직업으로 하고 있는 세무서의 담당자들하고 얘기하면 사업의 존속을 금방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 좀 보완해야 된다. 국세청도 세무서들이 좀 나서줘서 이런 문제들을 많이 해결할 수가 있어요, 실제는. 그리고 먼저 줄 수 있고, 먼저 주고 나중에 세금 낼 때 조금은 정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못 해냈다는 거에 대해서 이전 정부의 한 책임자로서 좀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각지대는 불가피한 게 아니라 최소화하거나 없애야겠죠. 그 노력을 하는 게 행정이 해야 할 일이라고 해요. 그런 면에서 저희 야당이 할 수 있는 일을 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5인승 이하 영업용 차량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거는 좀 같이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네 부탁드립니다. 이지범 선생님 말씀대로 조금 있으면 외국인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자유여행이 더 고가 여행이 되는데 그랬을 때 여행사가 즉각 자기 차량 가지고 대처를 해줘야 자유여행객도 늘고 또 부가가치가 높아지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같이 해결할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을 좀 합니다. 이미 전세버스 업계하고도 좀 얘기를 했다 그러는 거죠? 네, 대화를 해봤는데 거기는 15인승 이상이기 때문에 운송업은 저희는 15인승 이하. 업권을 엄격하게 네, 이 제한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자유여행 시대 또 디지털 시대는 안 맞아요. 인허가 맞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괜한 공권력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박홍근 대표님이나 이하경 선배님 이런 분들하고 같이 좀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직원 문제도 네, 그게 그 고용지원금을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주거든요. 정식 직원을 쓸 때에는 임금의 몇 프로를 주고 4대보험 들어주고 그러는데 이거 소규모 여행사 같은 경우에는 정기 직원을 분류하기가 좀 어렵겠죠. 네, 즉시 써줘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서울시 사례를 이제 네. 들어서 급히 인력을 좀 수급해 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좋은 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정책 제안된 내용에 그 계산까지 다 풀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여행사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기는 했습니다만 직원들이 나와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사실은 직원들만 조금 좋기는 했고요. 그래서 지금 직원들한테 다시 나와라라고 하니까 안 나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게 끝나는 게 9월이랍니다. 작년에 퇴사해서 실업급여 다 받고 그 다음에 생각해 보겠답니다. 저희가 네. 지금 여행업이 이렇게 최악입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좀 남는 시간은 우리 이하경 팀장님 말씀도 이어서 듣고 4시에 마치는 걸로 제가 좀 더 큰 얘기하고 좀 더 향후 이제 어떻게 할 네. 것인지는 우리 팀장님께서 해주시면 좋겠는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가 않고 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도 이 상황이 너무나 마음이 무겁습니다. 돌아보면 이제 크게 이번 추경 편성 때도 그랬고 그동안의 코로나 피해 지원과 관련해서도 이제 우리가 역점을 뒀던 방향들이 있었죠. 가령 이번에 이제 저희는 소급 적용 문제 반드시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1년치의 소급 적용이기 때문에 결코 이게 적은 그 업체 또는 금액이 아닙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23조 가량의 손실보전금이 이번에 반영됐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계산하면 그 정도 전체 소급 적용 금액하고 맞닿아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화를 냈습니다. 제가. 아니 1년 동안 그 소급 적용을 받지 못해서 이 손실이 발생한 업체 경우는 그게 적게는 뭐 수천만 많게 몇 억이 될 텐데 이걸 결국은 개별 업체는 많아봐야 1,000만 원 받지 않냐. 이걸 어떻게 소위 퉁친다고 얘기를 하냐. 그런 억지 논리가 어딨냐고 싸우는데 저쪽은 이영 중기부 장관이 며칠 전에 얘기한 것처럼 자기들은 다 공약을 지킨 걸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얼마나 이게 경강부의 억지 논리입니까?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손실 보전금 관련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중간 이제 명칭을 바꿨는데 이번에 또 이제 이게 소급 적용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명칭을 비슷하게 이제 손실 보상에 대한 소급 적용이 아닌 매출 감소에 대한 손실 보전금 이렇게 또 용어를 가지고 왔어요. 사업 명칭을. 그래서 아니 말씀하신 것처럼 영업 개시의 시점이라든가 특히 이제 좀 더 본인이 노력해가지고 매출이 좀 늘어난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아주 구체적인 사례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동네에 작은 한 테이블 한 6개 정도 갖고 장사하신 분이 계시다. 이분이 코로나 때문에 손님 떨어지니까 자기 고향에서 김을 갖다가 팔았다. 그러니까 당연히 매출이 올라가지 않았겠냐. 이분은 더 열심히 노력한 거다. 또 어떤 그 사장님은 낮장사를 안 했는데 낮장사를 하시더라. 자기가 잠 줄여가지고
그래서 매출이 좀 올랐다고 하더라. 그런데 이분들은 하나도 해당이 안 된다. 억울하겠냐, 억울하지 않겠냐. 그분들 입장에서 좀 억울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구제를 해야 되지 않냐. 이것을 우리는 소득 역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뭐 300만 원, 100만 원 줄 때는 아이고 내가 좀 마음이 좀 불편하긴 하는데 어쩔 수 없는데 이제 600만 원, 1000만 원 주면은 이게 이제 소득이 확 거꾸로 이제 소위 이제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지. 그 문제는 있는데 달리 지금 당장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정부가 취해야 될 태도냐 가지고 끝까지 싸우는데 여기서도 결국은 그냥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걸 저희가 뭐 국회에서 심사 과정에서 설득을 못했다는 책임을 묻는다면 저희들도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이제 저희들도 그렇게 막 짚어봤는데 참 답답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남은 문제가 이 사각지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윤호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각지대 문제는 이것도 무슨 절대 불변의 이 기준과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에도 제가 막판에 끝까지 싸워서 소위 그 지급 대상의 기준을 중기업 같은 경우 제일 처음에 10억 미만이었잖아요. 그 소상공인 대상이 10억 이하니까. 그러다 이제 지난번에 이제 20억까지 했던가요? 이번에 30억, 50억까지 올렸어요. 결국은 싸우면서 이걸 이제 올린 거거든요. 그 대상을 넓힌 거거든요. 그 손실보상의 대상을. 그러니까 결국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절대 불변, 만고 불변의 것들이 아니라 결국은 당시 사회적 합의라든가 정책적인 결정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사각지대와 관련된 기준도 매출 문제를 어떤 분은 1차, 2차 때 되고 이제 3차 때는 이번에 안 내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이런 이제 어려움들을 좀 호소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들이 재원이 없을지 몰라도 재원이 있을 때 좀 더 넉넉하게, 특히나 이번 추경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폭넓게 주자는 게 이제 저희의 주장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결국은 관찰이 안 된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현장에서 어려움을 오늘 이제 저희가 직접 듣게 되는 상황까지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좀 걱정을 했던 부분들이 결국은 드러나고 있고 또 그것을 관찰하지 못한 야당으로서의 실력을 탓한다면 저희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더구나 과거 우리 정부 때 왜 그런 걸 미리미리 다 좀 이렇게 챙기지 못했냐라고 말씀하신다면 더구나 그런 부분도 저희는 아프게 얘기를 드려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부분이 금융 지원에 대한 부분이 아까 이제 대출 대안 얘기를 하시던데 그것도 이제 크게 세 가지로 고민을 했습니다. 마지막 이것도 제가 이제 끝까지 합의를 안 해주면서 버티면서 싸워서 이제 했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금리로 좀 장기해서 지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대출하는 거. 이것들 이번에 추경에 좀 반영을 했고, 그 다음에 제2금융권을 이용한 분들을 이제 소위 갈아타서 1금융권으로 좀 저금리, 중저금리로 할 수 있게끔 이것도 좀 예산을 좀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올해 9월로 이제 만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정말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 가계부채, 특히 자영업자의 부채 문제가 사회적인 엄청난 이제 내관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그게 이제 1, 2조 정도 저희가 예상을 했고, 부실채권이 그 중에 절반 정도는 이번에 저희가 부실채권을 다 이제 나중에 해소할 수 있는 비용을 계산을 해서 이번에 그러니까 30조 플러스 알파 정도를 할 수 있는 것을 제가 이번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걸로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막판에 제가 더 그것을 이걸 이제 보증할 수 있는 예산 4천억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이제 아직은 그 시기까지는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그게 더 걷잡을 수 있을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올지, 더구나 이제 고금리 상태가 왔기 때문에 더 제가 보기 심각한 사태로 갈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추경 때도 그런 논의를 한 만큼 저희가 꾸준하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정부한테 다시 계속 촉구할 건 촉구하고, 또 기준이나 대상에 대한 어떤 우리의 변경이라든가 또는 구제책을 마련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어떤 보완을 해내고, 또 지속적으로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금융 지원 대책을 통해 가지고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도 좀 챙겨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제 국회에서도 이제 이후에 뭐 산자 중기에서도 하고 할 겁니다만은 당에 이제 우리가 지금 코로나 피해 지원팀을 만들었고 또 을지로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오늘 주신 말씀을 포함해 가지고 또 꼼꼼히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은혜분님 말씀 감사합니다. 시장님 마무리 또 향후 계획 포함해서 말씀. 마무리하는가요? 네. 더 듣는 시간은 아니고. 예. 지금 확인 작업 들어가서 보류되고 있는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지금 저희들이 아직 중기부를 뭐 이거 이제 끝나고 우리가 좀 빠르게 적절하게 만나서 요청을 하고 확인을 할 텐데, 예측컨대 아마 확인 작업 들어간 중에서 구제받는 사람과 구제받지 못한 사람으로 나뉠 거 아니에요.
아마 그걸로 현 정부는 다 할 일 했다 하고 마무리할 것 같아요. 뭐 냉혹한 이야기지만.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이런 또 다른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중소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의 문제는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지금 처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거 확인되지 않는 작업 것을 이제 다시 아까 뭐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뭐 기준이 잘못됐다, 뭐 또 매출이 좀 늘었는데 그걸 왜 안 억울하다, 뭐 이런 것들은 그 사람들 대상에서 이미 없는 거예요. 한번 기준에서 빠졌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문제가 또다시 어려운 시절이 오니까 고금리, 이제 뭐 매출이 더 줄 수도 있고 해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당은 이걸 정책 대안으로 세우고 올해 예산에서 어떻게 더 반영할 건지, 이렇게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실은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 고문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확인 대상이 아닌 분들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뭔가 구제가 될 수 있겠다 한데 현재 저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조금 전에 우리 대표님 말씀처럼 우리는 할 만큼 다 했다 하는 정치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예, 그랬는데 그래서 다시 이제 새로운 싸움이 시작을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당은 대비를 하지 않으면 그래서 오늘 회의가 있다 하니 기대하신 분들은 희망 고문이 될까지 염려하실 텐데 실제로 희망 고문이 될 여지가 많아서 참 저희들도 마음이 힘들고 아픕니다. 그러나 이제 중기부 우리가 만나서 이 현재 상황 점검하고 확인이 들어가는 업종들을 어떻게 하는지 최대한 그걸 반영하도록 하고, 그리고 기존에 애매하게 이렇게 피해 대상이 안 되는 사람들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할 건지 이 여러 가지 세 가지 중점을 두고 저희들이 또 대비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충분치 못했을 텐데 그러나 저희가 문제점을 확실히 받았으니까 이것을 해결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 2주 이상 현장의 집회도 참석을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모아진 의견들을 이제 저희가 케이스로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르면 이번 주 안에든 우리 중기부를 담당을 불러서 중기부하고 이 문제 기재부 포함해서요 함께 좀 기준의 문제 제기점들을 포함해 갖고 좀 해결 방안들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반드시 결과와 관련해서 또 이렇게 현장 단체들하고 또 피드백을 드릴 수 있는 자리를 또 반드시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참고로 이번 주에 한 번 더 이제 문화예술인 특고인 이런 부분들 또 사실 대상에서 누락된 부분들이 많아서 그분들도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쯤에 한 번 더 이런 비슷한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 피해와 입었던 상인들을 포함한 취약계층에 대한 문제 우리 민주당이 앞장서서 더 열심히 뛰도록 다시 한번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장시간 같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